포커스가 될 때의 내용을 정의해 주겠습니다. 지금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 포지션 값이 0, 0, 가로 0, 세로 0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다면 이 부분에서는 포지션 값을 좀 달리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같이 적용되어 있던 이미지 중에 다른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커스 될 때 지금 이런 외부 아웃라인이 생성되죠. 그 아웃라인도 없애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출력되는 컬러 값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이미지가 변경이 되면서 배경 색상이 변경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서치 같은 경우에는 뭘로 구현이 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 라벨 요소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라벨 요소는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러한 메뉴바만 있으면 됩니다. 굳이 서치라는 텍스트를 넣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서치 내부에 라벨이 있다면 디스플레이 넌 값으로 해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내용이 사라지게 되겠죠.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서치 내용을 삭제해줬고 이 마지막 메뉴 자리에 딱 들어간 형태로 검색바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효과도 넣어줬고요. 자, 그래서 상단 내비 부분에 대한 정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내비 부분을 모두 완료해줬다면 이제 이 아래에 각각의 이런 내용들, 그리고 푸터까지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줄 내용은 이 내용 부분입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큰 이미지가 구현이 되어 있고 왼쪽으로 이러한 비디오 동영상과 문구가 출력이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비가 끝나고 메인 div 내부에 이 빌보드라는 아티클에다가 정의를 해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우선 이 아티클 내부 같은 경우에는 총 2개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 그리고 오른쪽 이미지가 구현되는 이 부분 하나, 이렇게 해서 2개의 열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정의를 해주자면 우선 첫 번째 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div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들어가는 두 번째 열은 이러한 앵커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앵커 요소 내부에 이미지가 들어가는 형태로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칼럼인 div 안에다가 이 각각의 이미지와 이 2개의 동영상 이미지들을 각각 리스트로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선적으로 이 2개의 내용을 묶어주는 div를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div는 이렇게 클래스가 총 3개가 정의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닫는 부분까지 해서 완성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내용을 감싸주는 래퍼 요소들을 만들어줬고요. 이제 해줄 것은 이 첫 번째 칼럼 부분에 각각의 내용들을 넣어주는 일이겠죠. 해서 이 첫 번째 칼럼 중에 이 상단 문구가 나타나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H1 요소 내부에 이러한 이미지로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붙이고 보여드릴게요. 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줬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헤더 부분 타이틀을 H1 요소로 만들어줬고 그 내부에 앵커 요소를 포함한 이미지로서 해당 내용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각각의 동영상 이미지들이 있죠. 이거 하나 해서 총 2개가 있습니다. 이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UL 목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해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비디오라는 클래스를 가진 UL 목록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닫는 태그 역시 잊지 말고요. 그리고 이 UL 내부에 각각의 리스트 요소들, 즉 성냥개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li 요소로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li, 그리고 두 번째 li 각각 클래스를 다르게 정의를 해서 입력해준 부분이 되겠고요. 이 각각의 li라는 틀을 만들어줬으니까 직접적으로 들어갈 이미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의 텍스트, 그런 내용을 좀 정의를 해줘야 되겠어요. 자, 그 부분은 한꺼번에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 넣어줬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여 넣어줬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내용은 앵커 요소로 감싸주고 그 내부에 i라는 태그를 사용했죠. 이 i 태그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이탈릭체로 만들어주는 그런 태그입니다. 블록 요소가 아닌 인라인 요소고요. 자, 그런데 텍스트를 이탈릭체, 즉 기울어진 폰트로 나타내기 위한 CSS 속성이 있었죠. 폰트 스타일을 이탈릭으로 설정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텍스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본래 HTML 문서가 아닌 CSS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 디자인적인 요소죠. 그런 표현에 관한 요소기 때문에 이런 I 요소라든지 아니면 텍스트를 굵게 설정해주는 B 태그들 있죠.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여기서 이 I 태그라는 거는 텍스트를 출력해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컨텐트를 넣어주는 그런 스팬이나 div 용도로 사용된 것 같네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간단하게 스팬이나 div로 만들어줬으면 훨씬 더 편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앵커 요소 내부에 각각의 i 태그와 스팬 태그가 있어요.
스팬 태그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는 이런 텍스트 내용이 되겠고, i 태그 내부에 있는 이러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에서 출력되는 이미지, 이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이 스팬, 플레이라는 클래스가 있는 스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화살표로 표시가 되는 이 내용들 있죠. 그 내용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자, 해서 이 첫 번째 li에다가 해당 내용을 붙여 넣어줬고요. 이 두 번째 li에다가도 내용을 붙여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 넣어주시고요. 지금 뭐 보시면 동일한 형태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다른 거는 이 안에 이미지가 어떤 내용이 구현이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이겠죠. 자, 해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칼럼,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칼럼이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뭐 구조적인 형태만을 조금 확인해 보게 되면 완성된 내비게이션 아래에다가 이런 형태로 아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위치를 정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와 이런 이미지를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런 동영상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출력되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으로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구조적인 내용을 붙여 넣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CSS 디자인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우선은 이 페이지에 CSS 내용을 적용해주기 이전에 좀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의를 해주고 시작할게요. 자, 먼저 내비게이션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어주고 있었죠. 그 아래에다가 뭐 이 페이지에서 사용될 기본적인 사항들 있죠. 그 부분을 한꺼번에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 넣어줬고요. 제가 기본 사항이라고 주석 처리를 해놨습니다. 보게 되면 뭐 이런 대부분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모두 마진 0, 패딩 0으로 공백을 없애줘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제목글 요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폰트 값을 정해줬고, 그리고 필드셋과 아이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보더 값을 없애게, 캡션과 th 뭐 쭉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사용되는 HTML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흰색으로, 그리고 메인이라는 이거겠죠. 이 부분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메인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00%의 넓이, 그리고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백그라운드나 컬러 값, 폰트 값을 정해줬고요. 그리고 이 내부에서 사용되는 앵커 요소에 대한 컬러 값과, 그리고 밑줄을 없애줘라, 오버했을 때는 대신 언더라인을 나타나게 해줘라, 그런 내용이 되겠고, 앵커 요소가 있는데 앵커 요소에 블록이라는 클래스가 붙었을 때는 이 A 요소를 블록 처리를 해줘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뭐 이런 부분 한 번씩 보면 아시겠고요. 블록 처리라는 건 어디서 돼 있냐면 지금 이 아래에서 사용된 앵커 요소를 보세요. 기본적인 클래스로 이렇게 블록이 들어가 있고 위에 역시 블록이란 클래스로 정의가 돼 있죠. 자, 이렇게 이 각각의 A 요소에다가 블록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블록이라는 속성을 미리 이렇게 정의를 해두고 이 블록 처리를 해줄 것에만 클래스를 정의하는 형태로 해서 넣어준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의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전체적인 하나하나의 디자인을 완성시켜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이러한 CSS 속성 값을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헤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까지 꾸며줬던 이 부분의 내비를 말하는 거겠죠. 이 내비에다가 하단에 10픽셀만큼의 여백을 설정해 줬습니다. 자, 세로 고침 해보면 10픽셀만큼의 여백도 생성이 됐고, 우리가 아까 이 부분의 기본 값으로 여러 가지 값을 설정해 줬던 것처럼 이 부분의 앵커 요소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단 마진, 이런 부분이 변경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부분에 있는 이 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줄 건데요. 우선 메인 같은 경우에는 창의 넓이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100%로 정의를 해줬고요. 하단으로 10픽셀만큼의 여백을 만들었습니다. 뭐 현재는 메인 이후로 아무 내용도 들어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확인을 해볼 방법은 없겠네요. 자, 그리고 메인에 대한 정의가 끝났다면 이 각각의 세 요소, 홈푸터라는 푸터 요소, 그리고 프로모스라는 어사이드 요소, 마지막으로 빌보드라는 아티클 요소에다가 각각 넓이를 정의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의해 주도록 합니다. 이 각각의 세 요소에다가 넓이는 980만큼,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해줄 수 있도록 만들었죠. 자, 이 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내비게이션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준 사항이죠. 이 부분에서요. 넓이 980과 그리고 중앙 정렬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줬었죠. 자, 이 부분에도 동일하게 정의를 해줬고요. 이 세 부분에 대한 넓이 값을 기본적으로 정의를 해주셨다면 이제 이 빌보드라는 이러한 아티클에 개별적인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디스플레이 블록 처리와 그리고 포지션 렐러티브 값을 사용한 상대 값으로 먼저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정의가 돼 있었는데요. 마진 값을 좀 변경해 주도록 할까요? 상단 하단으로 딱 달라붙는 형태가 아니라 위아래 여백이 조금 있는 형태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마진 값에다가 위아래로 여백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좌우 값에는 이 오토 값을 그대로 정의를 하고 상단으로는 36픽셀, 그리고 하단으로는 24픽셀,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설정해주면 되겠죠.
자, 세로 고침에서 확인을 해보면 상단으로 어느 정도 여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부에 있는 각각의 첫 번째 칼럼과 두 번째 칼럼에 대해서 정의를 해줄까요? 우선 이 첫 번째 칼럼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칼럼과 first라는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칼럼, 즉 이 전체적인 내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자 이러한 셀렉터를 붙여 넣어줬고요. 우선 이 부분 역시 상대값으로 먼저 설정을 해주도록 하고, 이 첫 번째 칼럼에 대한 넓이값 같은 경우에는 총 980에서 한 440 정도로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 540이 오른쪽 이미지가 나타나는 그 부분의 칼럼이 되겠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칼럼 같은 경우에는 왼쪽 정렬이 돼야 되죠. 해서 이렇게 레프트 값을 설정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하단으로 50픽셀만큼의 여백이라든지 배경값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세로 고침에서 확인을 해봐도 그다지 큰 변화는 없죠. 단지 하나의 어느 정도의 패딩값, 바텀 값이 생겼기 때문에 50픽셀만큼의 간격이 생겼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단의 이 이미지가 왜 우리가 이렇게 레프트 값을 설정을 해줬는데도 이 위쪽으로 붙지 않느냐. 자,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현재 총 넓이가 980이고 이 부분에서 44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미지가 700픽셀이 훨씬 넘어버려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오른쪽에 들어갈 자리가 없죠.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줄에 이미지가 출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이 두 번째 칼럼에 대해서 정의해주기 전에 먼저 이 내부에 있는 내용부터 이런 동영상 파일 같은 느낌의 이미지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도록 할까요? 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비디오라는 UL 요소에 각각의 LI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빌보드 내부에 비디오가 있다면 가운데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 해보면 이렇게 440이라는 넓이 내부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 각각의 LI 요소들, 이 요소들이 있다면 이 요소들이 가로로 정렬이 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인라인 값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여백을 줘서 서로 조금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그런데 세로 고침을 했는데도 가로 정렬이 되지 않았네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 두 개의 넓이가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줄에 두 개의 내용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각각 넓이값 정의를 하게 되면 제자리를 찾게 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레프트 값을 준 이유, 이 두 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간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가로 정렬됐을 때 이 두 번째 요소에다가만 마진 레프트 값을 설정해주면 돼요. 해서 이 첫 번째 있는 li 요소에 대해서는 마진 레프트 값을 다시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first라는 클래스는 이 첫 번째 UL에 붙어있는 클래스명이죠. 따라서 세로 고침 해보면 어느 정도로 첫 번째 li가 이동한 거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내부에 있는 각각의 i 태그로 구현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에 i 요소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i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속성이 인라인 속성입니다. 해서 블록 처리 먼저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그래왔듯이 상대값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위치를 잡아주는 일 빼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로 정렬해주기 위해서 넓이를 좀 수정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넓이를 줌으로써 세로 고침했을 때 이렇게 가로 정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i 태그 외부에다가 테두리를 하나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준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바깥에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런 테두리가 생긴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i 요소와 이 아래에 텍스트가 출력되는 이 부분에 대한 간격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진 값을 하나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으로 7픽셀만큼의 여분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7픽셀만큼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밋밋한 형태의 이미지가 아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부로 인셋되는 형식의 이런 그림자 있죠. 이런 외부 그림자를 생성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작업을 추가해줄 겁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하나의 컨텐트를 만들어주도록 하죠. 이 i 요소 이후에 하나의 컨텐트를 이렇게 생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공백 컨텐트 내용은 블록 처리를 먼저 해주도록 하고요. 해당 i 요소의 넓이와 높이 값을 동일하게 꽉 채워서 적용받기 위해서 넓이와 높이 값을 각각 100으로 설정해줬습니다. 그래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해당 요소에 맞춰서 이 내부 그림자도 설정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동일하게. 그리고 이러한 그림자가 생겨날 위치 값은 이 i 요소 내부에서 상단과 왼쪽으로 딱 붙어있는 동일한 자리에서 출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절대값인 앱솔루트 값을 추가해주고 탑값과 레프트 값을 0으로 설정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i 이후에 생겨난 이런 빈 컨텐트가 i와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자리에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생겨난 이러한 요소, 이 요소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한번 간단한 설정을 임시로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 색상을 레드 값으로 주고 해당 내용 오퍼시티 값을 줬습니다.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얇은 레이어 같은 게 하나 생겼죠. 해서 i 이후에 이 애프터 가상 요소로서 생겨난 이 컨텐트 값 있죠. 그 부분이 어떻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확실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 요소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림자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삽입을 해줄 겁니다. 우선은 이렇게 보더 둥글기 값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둥글게 외부 코너가 설정이 됐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박스 그림자 부분을 설정해 주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붙여 넣어줬고요. 자,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자를 안쪽으로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인셋 값을 사용해 줬고요. 검정색으로 만들어줬죠. 따라서 확인을 해보면 현재는 백그라운드 때문에 잘 보이진 않네요. 가상으로 만들어줬던 이런 백그라운드 색상과 오퍼시티 값은 우선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내부로 어느 정도 그림자가 생긴 거 보이시나요? 따라서 동일한 형태의 내부 그림자를 이렇게 완성시켜줬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이런 가상 요소, 그림자를 출력해주는 이런 가상 요소에다가만 보더 둥글기 값을 설정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있던 i 요소의 테두리는 네모나게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런 테두리를 만들어준 i 요소에다가도 둥글기를 정의해줘야 됩니다. 해서 붙여 넣어줄게요. 이렇게 내용을 넣어줬습니다. 자, i 요소와 그 i 요소 내부에 있는 이미지에다가 보더 둥글기 값을 적용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줌으로써 세로 고침했을 때 이러한 형태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게 되면 지금 이미지와 이 하단 박스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죠. 자,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해당 이미지가 블록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값을 더 추가해주게 되면 이렇게 i 내부에 이미지가 있다면 디스플레이 블록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블록 처리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여분 없이 내용을 생성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빠졌죠. 이러한 내용을 구현해줬으면 이러한 동영상 플레이 버튼 같은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가운데 딱 박혀있죠. 이 부분을 만들어줄 건데요. 그 부분은 어디다 만들어줄 거냐? 우리가 이미 이 각각의 i 요소 내부에다가 플레이라는 스팬 값들을 삽입해줬었어요. 근데 이 플레이라는 스팬 값에다가 백그라운드 속성을 정의를 해서 이미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i 요소 내부에 플레이라는 스팬 값이 있다면 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넣어줄 백그라운드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삽입되는 백그라운드 URL을 한번 확인해보면 지금 보시는 이런 내용, 이런 버튼이 삽입이 되게 됩니다. 자, 두 개의 버튼이 동시에 들어가 있고 뭐 이 부분은 마우스 오버했을 때 포지션 값을 변경해주는 값으로 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이미지를 삽입해줬고요. 이제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팬 값으로 해서 넣어줬죠. 스팬 값을 가장 먼저 블록 처리시켜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해당 이미지의 사이즈를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아래 각각 30픽셀만큼 넓이를 정해줬고요. 이렇게 출력되는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보게 되면 이렇게 각각 넓이가 구현된 이미지가 상단 왼쪽에 딱 붙어서 출력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각각 내용들이 넓이를 인식하고 상대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박스 내부에서 이미지와 이런 스팬 값이 분리돼서 정의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버튼을 절대값 정의를 해주게 되면 이 두 개의 위치를 레이아웃에 상관없이 절대값으로 정렬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러한 앱솔루트 값을 정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다음에 오는 이 이미지 요소가 요 이전 버튼 이미지 요소의 배치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로 고침하면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위치를 좀 잡아주면 되겠는데 위치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상단에서 50, 그리고 왼쪽에서 50만큼 떨어뜨려 주고요. 중앙으로 정렬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세로 고침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운데로 버튼이 들어간 거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버튼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퍼시티 값을 설정해줘서 조금 흐릿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제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지금 여기서 구현되는 것처럼 색상을 주도록 할게요. 돌아와서 똑같은 i 내부에 플레이라는 요소에다가 정의를 해주긴 할 건데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의 포지션만 바꿔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이렇게 변경해주고
오퍼시티 또한 완전히 1로 설정해 주도록 할까요? 이 오퍼시티 최대값은 1인 거 다들 아시죠? 따라서 새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면 색상이 변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다르네요. 지금 이건 우리가 꾸며준 거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은 본래 홈페이지에서 꾸며준 오버되는 효과입니다. 자, 이 효과 보시면 천천히 구현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우리가 만들어준 것처럼 딱딱 끊어서 구현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천천히 효과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 CSS 속성이 뭐가 있었죠? 트랜지션이라는 속성이었죠. 그래서 그 트랜지션 속성을 저도 주기 위해서 이 플레이라는 값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0.25초 간격으로 해당 애니메이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줬고요. 여기서 구현되는 속성 값은 오퍼시티 값, 즉 0.5의 오퍼시티에서 1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0.25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구현을 해줘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내용을 확인해보면 자, 이렇게 동일한 애니메이션 효과가 구현된 거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꾸며줄 내용이 이 아래에 텍스트가 구현되어 있는 링크라는 스팸 값입니다. 자, 현재는 우리가 이 스팸 값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뭐 이러한 내용들 있죠. 우리가 기본사항으로 적용해줬던 A 값이라든지 A 내부의 스팸 값 이런 값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이런 색상이라든지 마우스 오버했을 때 밑줄 이런 내용들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경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해당 텍스트는 스팸 내부에 링크라는 클래스로 해서 정의가 되고 있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정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요소에 대해서 우선 블록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요. 센터로 중앙 정렬시켜줬죠. 그리고 이런 폰트나 컬러 값을 설정해줬고요. 자, 세로 고침해보면 색상이 변경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는 컬러 값이 또 변경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출력되는 밑줄 값을 삭제시켜줄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따라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변경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 부분에 대한 디자인 내용을 정의해줬습니다. 자, 어느 정도 내용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조금 짜주면 되겠네요. 가장 먼저 이 부분, 텍스트로 정의된 이 부분에 대한 이미지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히어로 타이틀이라는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빌보드 내부에 히어로 타이틀이 있다면 이렇게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요. 상단으로는 이만큼, 그리고 하단으로는 이만큼의 여백을 만들어줬네요. 그리고 이 UL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렇게 센터 정렬을 만들어줬었죠. 해서 동일하게 이 부분도 센터 정렬을 해준 겁니다. 따라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둘 다 센터 정렬이 된 형태로 해서 정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이미지를 이 오른쪽으로 불러오는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자, 돌아와서 이 이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히어로 이미지라는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히어로 이미지에다가 가장 먼저 해줄 작업은 디스플레이 블록 처리를 해주는 일이고요. 이러한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우선은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플로트 값을 정렬해줬고 이러한 마진 탑, 라이트, 바텀 탑이 두 개가 정의됐네요. 그리고 뭐 이런 넓이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내부에 있는 이미지에다가도 블록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해당 이미지가 오른쪽으로 정렬이 됐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의 넓이 때문에 오른쪽으로 삐져나가는 값, 여기까지 창이 완성돼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이만큼의 여백이 더 생겼죠. 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빌보드라는 통 자체에다가 넘어가는 요소에 대해서는 모두 숨겨주는 값인 오버플로우 히든 값을 설정해주면 해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빌보드라는 이 부분에다가 오버플로우 값을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하면 원하는 대로 이 해당 내용까지만 여백 없이 딱 잘려서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또 뭐냐면 지금 이 이미지의 넓이가 너무 넓고 이 부분이 흰색 배경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왼쪽 부분을 침범해버려요. 이 해당 이미지가 구조적으로 나중에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겹쳐질 경우에는 해당 나중에 있는 부분이 먼저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잘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해결해 주려면 이 왼쪽 칼럼에 대한 부분을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느냐. Z인덱스 값을 사용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칼럼, 바로 이 부분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첫 번째 칼럼에다가 Z인덱스 값을 설정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Z인덱스 값을 좀 높게 2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Z인덱스 값을 1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로 고침했을 때 이렇게 이 첫 번째 칼럼이 위로 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모든 문제점들을 수정을 다 해봤고요.
이렇게 아티클에 대한 부분의 정의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아티클 다음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어사이드, 프로모스라는 어사이드 요소에 대해서 정의를 해봐야죠. 자, 이 어사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리스트들이 존재하고 해당 메뉴처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오버라든지 이런 효과들이 구현되어 있고요. 자,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UL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UL 요소의 각각의 LI들 총 4개의 LI로 해서 해당 내용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구조적인 내용부터 만들어주도록 할까요? 해서 이 aside라는 시멘틱 요소 내부에 하나의 UL과 4개의 내부 LI 요소들을 각각 추가해줬습니다. 자,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구조로 나타나고 있죠. 이 LI 내부의 div, 그리고 앵커 요소 내부의 이미지로 해서 내용들이 각각 꾸며져 있고요. 각각의 LI 요소들에 대한 클래스 값 굉장히 직관적이게 만들어놨죠. first부터 second, third, last까지요. 자, 우선 이런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이런 아티클 아래에 이런 이미지 4개가 나열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들을 제대로 꾸며주면 되겠죠. 따라서 가장 먼저 이 UL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자면 UL 같은 경우에는 총 넓이인 980픽셀만큼을 전부 다 사용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선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UL 같은 경우에는 넓이를 정해줬고 하단으로 50픽셀만큼의 여백을 생성해줬네요. 자, 지금은 이렇게 여백이 없는데 세로 고침하면 이만큼 여백이 50픽셀만큼 생겼습니다. 자, 기본적인 UL 요소에 대한 정의를 해줬다면 이제 각각의 LI로 구성된 이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주고 가로 정렬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해서 이 UL 내부에 LI가 있다면으로 해서 정의를 해주면 되겠고, 우선 각각의 LI 요소들의 넓이와 높이 값을 정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980이라는 넓이를 4개의 LI로 똑같이 나눠주려면 하나의 LI당 각각 한 245의 넓이를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왜 245가 아닌 237픽셀로 좀 줄여줘서 정의를 해줬느냐? 자, 보시면 이 각각의 LI 사이사이에 여백도 생성이 돼야 되고 뭐 외부에 이런 보도값도 생성이 될 수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모두 계산을 잘 해주셔서 각각에 대한 넓이나 레이아웃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해서 그 계산한 결과값으로 각각 4개의 LI 요소에다가 237픽셀만큼의 넓이를 정의해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각각의 LI들의 사이를 여백을 주기 위해서 마진 레프트 값을 이렇게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총 4개의 LI 요소들에 모두 왼쪽 마진을 이렇게 적용해줬어요. 자,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있는 요소인 이 LI에 대해서는 이 왼쪽 마진이 필요 없죠. 지금 우리가 이 마진을 준 이유는 각각의 요소들이 가로 정렬됐을 때 사이사이에 간격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이 첫 번째에 대한 레프트 마진은 삭제를 해줘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LI는 LI인데 가장 첫 번째 LI, first child라는 클래스가 정의된 이 LI 요소에 대해서는 마진 레프트 값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내용은 가장 왼쪽으로 딱 붙어있죠.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각각의 LI 요소를 가로 정렬해줄 차례입니다. 이 LI 요소들에 대해서 플로트 레프트 값을 설정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값을 더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에서 보시면 이렇게 요소들이 쭉쭉쭉 가로 정렬이 되다가 현재 이 마지막 요소만 가로 정렬이 안 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값들, 이 총 넓이와 각각 사이에 들어간 이 마진 값들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현재 4개의 LI 값을 더하고 그리고 3개의 마진 레프트 값을 더하게 되면 총 981의 넓이가 나올 겁니다. 현재 이 전체 내용을 감싸고 있는 UL의 요소는 980인데 이 LI 요소들 부분의 넓이는 981이 됐어요. 그러면 1픽셀이 추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요소가 들어갈 자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버린 겁니다. 자,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든지 1픽셀만 조금 값을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LI 요소에 대해서는 이 11픽셀의 마진 레프트 값을 10픽셀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내용을 다 더해보시면 980으로 딱 맞아 떨어짐으로써 세로 고침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해당 내용이 쏙 들어가서 4개의 내용이 알맞게 가로 정렬된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내용들이 마진값이 생성되면서 이런 분립기호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분립기호들도 없애줘 볼까요? 이렇게 LI 요소에 리스트 스타일을 논값으로 설정해주면 자, 없어졌죠? 그리고 하나의 값이 더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더 탑에다가 이러한 흰색 실선을 하나 추가해주고요. 그리고 그 실선에 대한 레디어스 값, 둥글기 값을 5픽셀로 설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색상이 흰색인 것과 이 상단에 지정된 보더 값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세로 고침해보면 상단에 아주 연한 색상의 실선이 생성된 거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에서 이 전체적인 UL 하단으로 50픽셀만큼의 여백을 만들어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꾸며주고 있는 이 부분, 50픽셀의 여백이 없어졌죠. 자, 이거는 왜 그러느냐? 이 각각의 LI 요소들을 담고 있는 전체적인 UL 요소가 LI의 높이 값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LI에 대해서 분명히 높이 값을 185픽셀만큼 이렇게 정의를 해줬었는데 이 UL 요소가 각각의 LI 요소의 높이 값을 인식 못한 거죠. 자, 따라서 현재 이 UL 요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식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나의 가상적인 값을 추가해줬습니다. 백그라운드 색상을 레드로 해줬죠. 세로 고침해보면 UL 요소의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한눈에 파악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UL 요소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 LI를 감싸고 있는, 각각의 4개의 LI를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각각의 LI의 높이 값을 인식 못하기 때문에 LI를 전체에다 감싸기도 전에 내용이 끝나버리죠. 자, 이 부분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LI 요소에다가 플로트 레프트 값으로 가로 정렬을 시켜줬기 때문입니다. 자, 종종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플로트 레프트 값으로 가로 정렬을 시켜줄 때 이 전체적인 UL 요소가 이 LI 요소의 높이 값을 인식 못하는 그런 버그가 생깁니다. 자, 이런 버그가 나타나면 여러모로 디자인하는 데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높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 UL 요소, 이 UL 요소에다가 하나의 값을 추가해 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하나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UL 요소에다가 애프터 가상 요소를 함께 사용해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점도 상관없고 1, 2, 3이라는 텍스트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숨겨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컨텐트 내용을 하나 입력을 해주시고 이 내용을 클리어 보스로 플로트 해제를 해준 다음에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출력되는 이런 컨텐트 텍스트 내용은 비저빌리티를 사용해서 히든 값으로 숨겨주면 되겠죠. 이런 히든 값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컨텐트 영역을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그냥 이 상태로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러한 높이 값을 인식하지 못하는 버그를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자, 한번 세로 고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세로 고침 했더니 자, 이번에는 이 해당 UL이 LI 요소의 높이 값을 제대로 인식하고 패딩 값도 50픽셀만큼 적용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알려드린 버그라든지 버그 해결 방법은 실무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따라서 확인차 이렇게 백그라운드 색상을 적용해줬던 부분 다시 삭제를 시켜주고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잊고 적용을 안 해준 값이 있었는데요. 이 각각의 LI 요소들 있죠. 이 LI 요소들에 대해서 박스 섀도우 값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LI가 끝나는 이 지점에다가 박스 섀도우 값을 더 추가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붙여넣어줬고요. 이 박스 섀도우가 적용된 사항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외부로 어느 정도 그림자가 생성이 된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조금 옅지만 어쨌든 그림자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각각의 박스에 대한 마우스 오버 효과라든지 이 박스 색상 그리고 아래로 출력되는 이런 둥그런 그림자들 있죠. 그런 부분을 정의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각각의 LI 요소들이 있고 내부에 DIV도 있고 앵커 요소도 있네요. 그리고 출력되는 이미지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해서 우선은 이 앵커 요소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UL 내부에 LI 요소 그리고 LI 요소 내부에 앵커 요소가 있다면 우선 블록 처리를 먼저 해주도록 하고요. 그 외엔 다른 백그라운드 색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설정해줬죠. 선형 그라디언트죠. 원형 그라디언트를 주고자 하신다면 요 리니어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레디얼 그라디언트 이런 철자죠.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배경 색상을 그라디언트로 깔아준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박스 섀도우 값 바깥쪽과 안쪽 모두 설정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둥글기 값도 설정을 해줬고요. 자, 저장을 하고 세로 고침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배경 색상이 이렇게 그라디언트로 들어간 각각의 LI 요소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여러분은 확인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해당 이미지가 블록 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삐져나온 형태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저는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런 이전 박스 만들어줄 때도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블록 처리해준 거 기억나시죠? 자, 그것과 동일하게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부의 이미지에다가 블록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에 맞게 이미지가 출력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러한 마우스 오버 효과를 좀 구현해 볼까요? 마우스 오버를 할 때 백그라운드의 그라디언트가 조금 진해지네요. 자, 따라서 이 앵커 요소에다가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이러한 가상 요소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백그라운드 색상은 이 부분, 이 기존 앵커 요소와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시작되는 부분에 대한 색상은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끝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진해지고 있죠. 그죠? 자, 그 부분을 좀 진하게 해주기 위해서 224, 224, 224 정도로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세로 고침에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이렇게 그라디언트 색상이 변경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끝이 났는데요. 마지막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하단에 이런 둥근 그림자가 있죠. 되게 입체적인 느낌이 나는 그림자네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정의를 해줄 겁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그림자는 어디에다가 정의가 되고 있느냐? 지금 보시면 이 앵커 요소를 감싸고 있는 DIV가 있죠. 이 DIV에 적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의를 해줄 거예요. 해서 LI 내부에 이런 커브다운이라는 클래스가 있다면 우선 이 DIV에 대한 높이와 넓이 값을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사용된 이 높이값 185픽셀이라는 높이값은 이 해당 LI 요소들의 높이값과 동일하죠. 그리고 또한 넓이값 역시 LI의 넓이와 동일하게 설정을 해줬어요. 100%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출력되고 있는 이 LI 요소들, 이 LI 요소의 넓이와 높이 값과 동일하게 지금 이 커브다운이라는 요소에다가도 적용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박스 그림자를 설정해 줄 겁니다. 제가 두 가지의 값을 한꺼번에 붙여놓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런 검정색의 박스 그림자를 생성해 줬고요. 그 그림자가 이런 형태로 둥글게 보일 수 있도록 보더 레디어스 값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하단에 입체적인 그림자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위를 덮고 있는 앵커 요소를 한번 숨겨보도록 할까요? 이 앵커 요소에다가 이렇게 비저빌리티 히든 값을 사용해서 잠깐 숨겨주는 임시 값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세로 고침해보면 지금 DIV가 어떤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만들어준 이 커브다운이라는 DIV가 이런 식으로 지금 구현이 되고 박스 섀도우 값이 정의가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하단에 입체적인 둥근 그림자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거겠죠. 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저빌리티 값 설정해줬던 거 다시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런 형태로 내용이 완성된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존 홈페이지에 어사이드 값과 동일하게 구현이 됐죠. 이렇게 해서 어사이드에 대한 내용도 모두 정의를 해봤습니다. 모바일 환경이나 기본 웹페이지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분석하는 일은 웹표준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한 기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능을 만들어 보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같은 기능을 구현할 때 어떤 스크립트가 사용이 되었고 어떤 스타일을 사용을 해서 제작이 되었는지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HTML5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인터넷이 되지 않는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웹이 작동이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웹이나 일반 웹에서도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웹표준은 웹페이지 제작에 있어서 웹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기준에 대한 이해와 요구들은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접근성을 고려한 사이트를 만드는 작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웹표준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이트는 많지 않은데요. 웹표준이 되어 있는 사이트들의 구성 요소들은 분류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분류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는 콘텐츠의 모양이나 동작을 설명하는 그런 메타데이터 콘텐츠와 문서 안에 바디 요소들을 구성하는 플로어 콘텐츠, 그리고 섹셔닝 콘텐츠라고 해서 헤딩과 푸터 부분의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 콘텐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미지나 비디오를 다루는 콘텐츠들도 별도로 있는데요. 이후에 새롭게 도입된 요소들을 보게 되더라도 쉽게 구분해서 작업을 위한 섹션이나 아티클 부분 등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입문과 고급 실무 과정을 거치면서 웹표준에 대한 많은 학습들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퍼블리셔가 웹표준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HTML, CSS, 미디어 쿼리 같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습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HTML이나 XHTML, 그다음에 HTML5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알고 있어야
웹표준 전반에 대한 이해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CSS 같은 부분, 심화적으로는 도움을 다루는 부분까지도 적용시킬 수가 있다면 더 유용한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자신이 제작한 페이지뿐만 아니라 제작된 페이지를 분석하기 위한 또 웹표준 전반에 대한 내용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이트를 개발을 하거나 디자인을 할 때 나만의 CSS 스타일을 개발을 해서 화면의 레이아웃을 계획을 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웹표준을 하기 위해서는 또 주변 트렌드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개발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디자인이나 코딩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CSS에 기본 세팅이 들어가고 그 뒤에 어떤 페이지는 어떤 스타일로 제작이 되었는지 분석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있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진행을 하면서 다른 웹 환경들도 한 번에 확인하기 위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웹표준의 가장 큰 주요점이라고 하게 되면 어느 브라우저에서나 다 통용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세멘틱 소스를 붙여서 같은 소스이지만 브라우저마다 적용될 수 있게 프로퍼티를 적용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살펴보게 된다면 브라우저는 다양한 브라우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익스플로러부터 구글, 크롬 브라우저, 그다음에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을 좀 대표적으로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작된 문서들이 웹표준이 될 수 있게 잘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이제 브라우저에 대한 힘이 큰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의 브라우저만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브라우저별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웹표준이 지원되는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웹표준이 잘 지원되는 브라우저를 선택을 해서 강의에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표준이 잘 지원되는 브라우저를 순서대로 정의하게 되면 그 점수가 가장 높은 브라우저가 구글에서 사용하는 크롬 브라우저이고요. 이제 그 뒤로 파이어폭스, 다음에 애플사에 있는 사파리 브라우저가 그 뒤를 잇게 되겠고요. 대신 사파리는 플래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용으로는 좀 적합하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을 보게 되겠고요. 대신 여기서 적용되는 버전은 9 버전 정도가 되겠습니다. 9 버전 정도에서는 웹표준을 지원하는 점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지원이 돼서 웹표준을 적용시킬 수가 있지만 8 버전 이하부터 사용을 하게 되면 웹표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를 사용을 할 때는 익스플로러 8 버전부터 웹표준을 준수했기 때문에 적어도 8 이상을 사용을 해줘야 웹표준이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익스플로러 7 이하의 브라우저에서 아예 사이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화면 구조가 틀어져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바일 화면으로 고정돼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웹표준 적용할 때는 적어도 9 버전 정도는 되어야 이제 그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요즘은 공공기관 사이트도 거의 무조건 웹표준을 준수해서 사이트를 제작하게 합니다. 일반 사이트들도 웹표준을 준수하려고 하고요. 또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아예 웹표준을 준수해서 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테마들도 웹표준을 준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익스플로러 8 미만의 브라우저는 지원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익스플로러 8 미만의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테마들은 이제 브라우저의 호환성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부분에서 보기가 좋지 않게 되겠죠. 이제는 데스크탑에서만 사이트를 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 이런 다양한 기기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웹표준이 적용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크로스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할 때는 간단한 플러그인 설치만으로도 PC상에서 모바일 웹 화면이나 브라우저 환경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플러그인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크롬에 웹스토어로 들어가서 확장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줍니다. 확장 프로그램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스토어 검색에서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부분을 검색을 해서 여기에 있는 확장 프로그램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설치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창에 보게 되면 여기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하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치가 된 부분을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기본 브라우저 형태인 크롬에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버전별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별로 확인을 해주거나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아이콘 모양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는 방법에는 우선 확인하고자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접속되어 있는 사이트가 나타나져 있고요. 확인하고자 하는 버전에 여기에 있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의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안드로이드 버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부분에 파이어폭스나 이런 부분들도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또 설정 부분에 가면 설정에 대한 부분을 또 간단하게 크롬이나 여기에 있는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이런 부분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플러그인이 작동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우선은 확인하고자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이제 브라우저를 여기에 있는 설정을 이용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에이전트에 따라서 페이지를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 원하는 사이트가 모바일 홈페이지라든지 일반 웹사이트 이런 부분이라면 그 환경 기기에 맞게 에이전트나 이런 부분을 구분을 해서 에이전트 내에 있는 그런 키워드를 찾아내서 골라내서 여기에 있는 화면으로 보일 수 있게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또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에이전트 값을 불러오고 모바일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기기상에서 키워드와 비교를 해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바일 사이트로 보낸다든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 사이트로 보내도록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간단하게 설치된 플러그인을 활용을 해서 모바일 주소 같은 거는 대표적으로 주소가 M으로 시작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www를 M으로 주소를 바꿔주게 되면 제공되는 모바일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여기에 있는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페이지를 보게 되면 페이지 전체에 대한 로고 값이나 사이트 이런 부분에 적용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메뉴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브라우저별로 여기에 있는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드로이드로 했는데도 모바일 페이지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지금 이 페이지는 반응형 웹페이지로 제작이 됐다던가 아니면 모바일 홈페이지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조절을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조절했을 때 페이지 모양이 변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조절해서 크게 봤을 때도 조절이 된다면 여기에 있는 이 사이트는 반응형 웹페이지로 제작이 되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있는 페이지 구성을 보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어떻게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오른쪽 마우스 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페이지 소스 보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웹표준에 사용되는 이런 메타데이터 값이나 이 페이지에 사용되는 스타일 시트 값, 그리고 이 페이지에 사용되는 스타일 시트 값 이런 부분들이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서상의 구조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페이지 소스 값만을 봐서는 어디에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눈에 볼 수는 없죠.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페이지상에서 오른쪽 마우스의 요소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구성에 대한 엘리먼트 요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메인 클래스에 보게 되면 메인 클래스가 어디에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페이지 부분에 보게 되면 파란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메인 클래스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그 메인 클래스 안에 로고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이런 식으로 로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메인 클래스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CSS 스타일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메소드의 CSS 부분을 보게 되면 메인 클래스에 적용되는 헤더의 ID 값의 속성 값이라던가 헤더 값의 메뉴 값에 적용되는 스타일 속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 속성들이 나와 있지만 줄로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이트 속성에 47픽셀이라는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이 속성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줄 표시로 나타나 준 것인데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부분을 적용시키지 않게 하려면 체크 부분을 해제해서 적용시키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포지션 부분이 렐러티브로 되어 있던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서 위에 있는 메뉴가 적용이 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속성을 다시 적용시키게 되면 그 정렬이 맞아지면서 다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여기에 적용된 부분을 이렇게 해제함으로써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눈으로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적용을 하고 보더 바텀 값이나 Z 인덱스 값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또 다른 속성 값들이 어떤 값으로 적용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엘리먼트 상에서 적용되는 부분에 이 클래스 메인이라는 부분이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HTML 문서의 구분에서 여기 밑에 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TML 문서 구조에서 바디에 적용되었고 바디에 헤더 값이 있는데 그 헤더 ID 값에 메뉴 값에 해당하는 메인 값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div 태그 값으로 로고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적용되는 부분을 스트롱 태그 값으로 설정을 해주고 링크 값으로 a 태그로 설정해준 부분까지 구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 여기에 있는 HTML 부분부터 크게 바디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헤드와 스크립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디 부분의 구조와 이런 부분을 여기 있는 브라우저의 엘리먼트 부분에서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먼트 요소에서 적용되는 부분을 이제 스타일 부분에서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컴퓨터 스타일 이런 부분도 어떤 부분이 공통으로 적용이 되었는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깊게는 돔 엘리먼트가 사용이 되었다면 돔 부분도, 다음에 자세한 프로퍼티 부분, 구조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에 해당하는 요소 부분이 이렇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브라우저상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부분에 또 엘리먼트 부분이 아니라 리소스 부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리소스 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프레임이나 적용되는 DB 테이블, SQL 값, 이런 쿼리 부분도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폰트가 적용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미지, 스크립트가 어떤 부분에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폰트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웹 폰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르게 적용되어 있는 부분도 굵기마다 적용되어 있는 이런 폰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적용된 폰트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미지 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적용된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도 어디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지금 보이는 메인 페이지에서 적용된 이미지인 거죠. 그 이미지의 주소가 여기에 있는 부분의 이미지 이름이고, 이미지의 크기,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있는 주소값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어디서 적용이 됐는지를 여기에 있는 이 주소값을 찾아서 여기에 있는 소스 부분에 찾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조가 적용이 되고 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소값을 이용해줘서 주소에 대한 여기에 있는 이미지 값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 이미지 값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도 바로 페이지 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된 리소스 탭에서는 여기에 있는 페이지에서 구성된 이미지 요소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적용된 스크립트, 이런 부분과 적용된 스타일 시트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 시트 같은 것들은 여기에 있는 페이지 소스에서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에 있는 이 자체로 페이지 CSS 주소가 나와 있지만 이 자체에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여기에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홈페이지 주소를 적용시켜주게 되면 또 페이지 상에서 어떤 부분으로 적용이 됐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SQL 쿼리문이나 DB에서 적용된 쿠키,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에 적용된 네트워크 상태라든지 이제 소스,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서 이 페이지에 대한 분석 자체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도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 타임라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한 여기에 있는 프로파일이나 이런 부분, 다음에 jQuery나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했을 때 에러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을 또 여기에 있는 콘솔 창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엘리먼트 요소들이 이 페이지에 구성되는 전체적인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특정 부분을 이용을 할 때는 우선 지금 이 부분을 닫아주도록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부분에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에서 적용되어 있는 소스나 이 문서 자체에 대한 구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이 선택된 상태에서 요소 검사를 선택해서 바로 여기서 적용되는 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된 이 문서 구조에서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가 사용되었고, 이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리소스 탭으로 넘어가면서 리소스 탭의 이미지 이름과 이런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엘리먼트 탭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 이미지에 사용되는 스타일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SOT라고 하는 클래스에 적용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오퍼시티 값이 0.7로 적용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부분 조금 줄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이미지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좀 위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적용된 부분, 오퍼시티 부분 해제하게 되면 이런 부분 나타나고,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 또 여기 웹킷과 모질라 값, 다음에 MS를 이용을 해서 익스플로러 값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하는 부분까지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 이제 애니메이션 값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 적용되지 않는다면 뭐 여기에 있는 액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적용되어 있는 부분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미디어 퀄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줘서 이미지가 작아졌을 때 아니면 커졌을 때 이런 부분을 적용시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여기에 있는 문서가 어떻게 구조가 됐는지도 HTML에서 바디 구조에서, 다음에 콘텐츠라고 하는 ID 값이 존재하게 되겠고요. 블럭 값에 나타나는 div 태그 안에서 여기에 있는 행에 대한 이미지 값으로 li 태그 a, 다음에 마지막 이미지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어 있는 위드 값과 하이트 값, 이런 부분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값들을 이용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안 되겠지만
조금씩 바꿔서 내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연습을 해보는 의미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되면 여기 나타나 있는 소스를 우선은 가져다가 여기에 있는 새로운 문서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적용을 하면 여기 이런 식으로 문서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 소스 코드에서 그대로 본 것처럼 메타데이터 여기 있는 링크 부분으로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저장해서 보더라도 그대로 지금 사이트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대신 여기에서 적용하는 것들은 간단하게 우선 자바스크립트나 jQuery 소스는 제외하더라도 CSS 스타일로 적용되는 부분이 어떻게까지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저장되어 있는 부분은 메타데이터는 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사이트에서 적용되는 부분만 확인할 거라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주도록 하고요. 우선 여기에 링크되어 있는 부분은 CSS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된 부분은 그냥 이 폴더 자체로 적용을 해주게 되면 내가 이 문서를 저장하는 폴더 CSS 안에 DDD9274라고 하는 CSS 파일이 있을 때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적용되어 있는 CSS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나타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면 어떤 클래스에 어떤 부분이 적용되어 있는지도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거쳐서 아이콘이 표시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이트에 적용되는 트위터로 이동하는 페이스북, 구글로 이동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페이지상에서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위쪽 메뉴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있는 소스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로그인 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은 적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변경을 통해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변경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따로 체크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메인이라는 클래스를 봤을 때 로고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로고가 나타나는 부분에 타이틀로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주었고 텍스트까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는 위에 메인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메뉴 부분을 구성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메뉴 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은 jQuery 소스로 적용된 자바스크립트로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적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선은 배제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해당되는 메뉴들 이런 식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적용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만약에 지금 있는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문서 구조에 CSS 파일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소스를 문서상으로 구성해 준 것처럼 이 소스도 그대로 가져와줘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페이지상에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CSS 파일로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CSS 파일로 만들어주던지 이런 부분을 전체 선택을 해서 지금 적용되는 이 부분에다가 여기에 있는 바디 전에 스타일로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따로 CSS 파일을 만들지 않아도 지금 현재 적용되는 부분을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해서 그러면 첫 번째 CSS는 적용이 됐으니까 우선 여기에 적용되는 부분이 주석 처리를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스타일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장을 해서 한번 적용이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적용이 되었는지 저장한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은 우선 설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나타나지 않게 되고요. 텍스트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문서 구조에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부분까지 이렇게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CSS 파일이 두 개였죠. 두 개 부분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좀 스타일 부분이 길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스타일이 모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CSS는 이 홈페이지 자체에 모두 적용되는 CSS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페이지만을 적용하게 되면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지금 하게 되면 조금 더 길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적용만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타일 태그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여기에 적용되는 부분 이동을 해서 하나 더 있죠. 여기 있는 부분에 CSS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여기 있는 소스 페이지 또 다른 CSS를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CSS는 조금 짧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반응형 웹페이지를 적용을 할 때 필요한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 있는 스타일에 적용을 해줘서 새롭게 적용된 스타일에다가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우선 적용되어 있던 부분은 주석 처리해주도록 하고 이제 밑쪽에 있는 스타일 부분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있는 부분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저장을 하고 그대로 여기에 있는 부분에
페이지상에서 그대로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우선은 이거를 변형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연습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우선 그대로 처음에 봤던 페이지와 동일하게 보여진다면 더 연습을 더 잘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선 여기에 적용되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미지 주소를 옮겨주면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주소 우리가 어디서 봤었죠? 여기에 있는 페이지상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소 검사를 통해서 이미지 링크 여기에 있는 부분을 본 적이 있죠. 여기에 있는 이미지 src에 대한 부분이 이제 ART 속성과 하이트, 위드 값이 설정이 되어 있고 스크린샷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미지가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적용된 속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홈페이지, 여기에 있는 스타일 시트의 이름입니다. 스타일 시트의 첫 번째 줄에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나타나는 줄수가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제작한 페이지상에서 보게 되면 우선 홈페이지 주소 링크를 가져와서 보여줘야 되니까 우선 이 링크를 가져와서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있는 문서 구조상에서 보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게 되면 우선 여기에 있는 부분이 피규어라고 하는 클래스에 롤오버라고 하는 부분에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롤오버 부분을 여기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롤오버라는 부분으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클래스, 피규어 클래스가 있고 롤오버 클래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A라는 이 이미지,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적용되어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 저장을 해서 결과값을 봤을 때 적용되어 있는 결과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이미지가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있는 문서상에서 올라가서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구조를 보게 되면 스타일이 적용되고요. 여기에 있는 클래스, 슬로건이라는 부분이 있고 메뉴에 탑이라는 클래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스 창에서 탑에 적용되어 있는 소스를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탑으로 적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찾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부분으로 적용이 됐는지를 스타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탑이라는 클래스 안에는 내비게이션 메뉴에 탑이라는 클래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컬러 값과 백그라운드 값, 다음에 Z 인덱스 값으로 11이라는 값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이 문서상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속성 값이 바로 요소 값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적용되어 있고 Are you a member라고 하는 부분에 요소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문서상은 엘리먼트 구조상에서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적용되어 있는 부분은 홈페이지가 아니라 문서를 따로 저장을 해서 만들어준 문서죠. 그래서 로그인에 해당하는 Are you a member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스타일을 보게 되면 헤더 ID 값에 내비게이션, UL 태그, LI 태그에 플로트 정의가 이용을 해줘서 레프트로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용이 되면서 여기에 이런 부분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서 나타나 있는지 바로 여기에 있는 1-2번 파일이라고 하는 문서의 13번째 줄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문서상에서 그래서 13번째 줄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은 13번째 줄이 조금 뭉텅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야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줄바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적용을 해주게 되면 어디서 어떤 스타일이 적용이 됐는지를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필요 없는 스타일과 필요 있는 스타일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문서상에서 처음부터 들여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HTML 문서에서 적용되는 부분, 전체적인 부분이 적용되어 있고 이 부분에 전체로 적용되는 스타일이 여기에 있는 모든 꽃표 표시 이용을 해줘서 마진값과 패딩값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값이 적용이 안 되었을 때와 되었을 때를 구분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메타데이터까지 적용된 부분 웹깃으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HTML 밑에 있는 헤더의 값이나 바디에 대한 구조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HTML 구조에서 크게 헤드에 대한 부분이 있고 바디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헤드에 적용되는 속성 값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문서에 타이틀 제목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 값에 적용되는 아이콘의 링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스타일 시트가 적용된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스타일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스타일과 두 번째 스타일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태그를 통해서 별도의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주지 않고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드 부분에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두 개 부분이 태그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헤드 부분에는 자바스크립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부분이 사용됐는지도 여기서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여기에 있는 헤더 부분에는 적용되어 있는 속성 값이 나타나 있진 않고요.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꽃표 표시,
마진값과 패딩값, 타이틀에 적용되는 디스플레이 넌값만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바디 값에 대한 부분을 보면 되겠는데요. 바디에서 클래스가 있고 우선 클래스에 대한 이름은 없었죠. 그 뒤에 구조로 헤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id 값으로 헤더를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여기 문서상에서 봤을 때 HTML이 있고 바디가 있고 헤더에 헤더 id 값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id 값에 적용되는 스타일 속성은 포지션 값으로 렐러티브로 적용이 되어 있고 폰트 패밀리 여기서 적용했던 웹 폰트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적용이 되어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 패밀리를 해제하게 되면 원래 기본적으로 보이게 되는 폰트가 보이게 되고 그 폰트가 적용이 되면 그 폰트에 대한 스타일로 적용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 값도 이렇게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요소들 중에서 아티클이나 어사이드, 그다음에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들 적용되는 디스플레이 블럭 값이 여기 있는 id 헤더 값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속성, 여기에 있는 꼬풀 표시 나타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줄이 가 있는 표시는 여기에 헤더 부분에 적용되어 있다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헤더 id 값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이렇게 여기에 있는 줄로 표시되어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d 헤더 값에는 바디에서도 여기 구조에서 모두 적용이 되지만 지금 폰트 패밀리 속성은 여기에 있는 위쪽에 여기에 있는 폰트 패밀리가 적용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디 속성은 적용이 안 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크는 되어 있지만 그 자체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헤더 구조 다음으로는 여기에 있는 내비게이션 클래스 탑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탑에서도 여기 확인을 하게 되면 헤더 id 값에 내비게이션 탑 여기에 있는 HTML 구조 부분에서 13번째 줄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값에는 컬러 값과 백그라운드 값, 다음에 z인덱스 아까 확인한 그대로 그 속성 값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탑 값 외에도 여기에 있는 내비게이션 메뉴로 적용되는 부분 볼 수가 있고요. 라인 하이트 속성이나 이런 부분, 줄 간격에 대한 속성 값 이렇게 여기서 확인되는 것을 조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조정 값은 필요한 값이면 여기에 있는 속성 값에서 또 삭제를 통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폰트 페이스 적용되어 있는 웹 폰트 부분을 분리해서 보게 되면 우선 여기에 폰트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 홈페이지 소스를 볼 때 리소스 탭에서 봤던 웹 폰트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이 적용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는 폰트 페이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폰트 페이스를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폰트들이 굵기마다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500 굵기일 때 여기에 있는 700 굵기일 때 이런 레귤러 값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 곱표 표시에서 아까 확인을 했듯이 마진값 0값으로 해서 적용시켜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티클 값이나 어사이드 값에서 디스플레이 블럭 값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대신 여기에 있는 헤더 값에서는 줄이 그어져 있어서 지금 현재 헤더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li 태그나 테이블 태그에서 적용되는 전체 속성 리스트 스타일에 있는 여기에 있는 논 값을 주면서 목록 태그에서는 그 스타일이 나타나지 않게 적용을 해주었고요. 보더 값을 이용을 해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에 간단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더 콜랩스에 여기에 있는 간격 값이나 보더 스페이싱 값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이미지가 많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미지 값에는 기본적으로 보더 0 값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미리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인풋 텍스트 값에 적용이 될 때는 우선 그 타입을 서브밋이나 텍스트 타입으로 정의를 해놓고 그 값에는 웹킷에서 여기에 적용되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만들어지는 속성 값으로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밑에 전체 바디 구조에서 적용될 수 있는 폰트 패밀리, 폰트 사이즈, 컬러값, 백그라운드가 적용이 되었고요. 여기에 있는 밑에 폰트 페이스 밑에 아래에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속성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속성 값으로 여기에 있는 트랜지션 컬러 효과 나타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프로퍼티 부분 적용해줘서 웹킷과 모질라 그리고 MS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속성이 트랜지션, 컬러 값으로 적용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고 저장해서 여기 있는 결과 부분 다시 확인을 하게 되면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여기 있는 부분에 지금 줄 같은 부분이 변경이 되면 여기 있는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 어느 부분에 속성값이 적용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부분을 보게 되면 탑에 대한 부분이 아까 13번째 줄이었지만 여기에는 HTML의 42번째 줄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실시간으로 문서에 적용되는 스타일 부분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스타일 시트 부분이 적용이 되었으면 어디 스타일 시트에 몇째 줄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것까지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거나 지금 적용하고 있는 속성들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스타일 속성에서 적용되었던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따로 분리해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우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고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이 태그가 적용이 되면 위쪽으로 올려줘서 분류를 해주고 그래서 분리된 부분이 변경이 되면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속성값으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그 속성값이 변경이 되면 여기서 사용되는 스타일이라고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해서 여기에 있는 H1 태그에 적용되는 슬로건에서 그렇게 되면 내비게이션 메뉴에 탑이라는 클래스에서 슬로건이라는 클래스에 적용되는 디스플레이 넌 값이 어디서 적용되는지 여기에 있는 42번째 줄에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 있는 42번째 줄을 보게 되면 여기서 A 태그에 이 부분을 적용을 해서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줄을 바꿔주면서 여기는 새로 고침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경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변경된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변경이 되었을 때 53번째 줄로 이동이 되었네요. 이쪽으로 한 줄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찾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속성에서 적용되어 있는 H1 태그의 슬로건까지 찾아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부분을 찾아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속성 값에서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56번째 줄로 이동이 되었죠. 그러면 저장을 하고 여기 있는 부분을 다시 새로 고침을 해서 적용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속성 값이 56번째 줄로 이동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UL 태그나 클래스에서 사용되는 이 속성 값들도 여기서 적용되는 부분, 여기에 있는 텍스트나 로그인 부분이 적용될 때마다 그 부분을 세세하게 적용을 하면서 어떤 속성이 적용되고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문서 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 속성에 적용이 되어서 기존에 있던 페이지처럼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본 설정, 문서 부분을 보게 되면 우선 지금 스타일 부분을 지금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적용되어 있는 스타일 부분을 삭제를 통해서 기본 형태로 돌려주고 기본 여기에 있는 주석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문서를 보게 되면 어떤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는 여기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기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페이지와 어떤 소스가 적용됐는지를 쉽게 확인을 해가면서 하나 둘씩 적용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제로 적용되는 부분은 스타일로 만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아까 여기 있는 스타일은 지정을 해주도록 하고 아까는 전체 스타일을 그대로 적용을 해줬었는데요. 스타일 태그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전체적으로 적용했던 소스가 있었죠. 여기 값에 마진 값과 패딩 값을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 원래 있던 기본 바탕의 문서에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우선은 여백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백이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단에 다음에 옆에 딱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했던 문서들, 아티클 값이나 이런 부분 적용되지려면 여기 있는 아티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여러 속성들 이용을 해줘서 만들어줬었고요. 그 값에 디스플레이 블럭 값을 이용을 해줘서 영역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li 태그에 대한 부분을 또 속성 값으로 만들어서 여기 리스트, 스타일, 넌 값으로 줬었죠. 그래서 그 값을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 그 값에 대한 결과를 여기서 여기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기본 세팅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확연하게는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차례차례 적용을 하면서 구성을 하게 되면 본래의 홈페이지에서 봤던 이런 부분의 소스처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됐던 바디 부분도 보게 되면 우선 지금 폰트 페이스 부분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우선 여기서 적용되는 이 로고 부분을 보도록 할까요? 로고에서 적용되는 이 요소 검사를 이용을 해줘서 바디에 적용되는 부분, 지금은 여기 이렇게 나타나져 있지만 여기에 있는 소스에서 이 바디 부분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려줘서 여기에다가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폰트 패밀리와 폰트 사이즈, 다음에 컬러 값 적용을 해주었고요. 여기에 있는 부분에 결과 값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값에 대한 폰트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 대한 부분은 페이지 소스 보기, 요소 검사 등을 이용을 해줘서 하나씩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메뉴에서는 어떤 속성들이 사용이 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습을 통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부분이 이런 사이트를 그대로 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CSS 같은 스타일을 적용만 시키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jQuery나 자바스크립트에서 하는 메뉴는 당장은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jQuery나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적용을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적용이 되는지를 따로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우선은 이 상태에서 스타일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고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뉴나 이런 부분, 아이콘 같은 것을 예로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콘이나 이미지 값으로 적용이 된다면 여기 있는 요소 검사를 통해서 필로 여기는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웹킷의 트랜스폼 속성, 이제 그 값은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었네요. 여기 있는 보더 컬러로 이용을 해줘서 여기 있는 속성 값을 그대로 가져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속성 값을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 이 값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 고침하게 되면 그 값을 적용을 해서 곧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이 적용되어 있는 H1 태그나 이런 부분들은 적용된 부분마다 이렇게 달라지게 나타나게 되겠고요. 이미지 값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란 부분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 지금은 링크만 되어 있는 상태라 이런 위치 구조나 이런 부분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의한 li 태그의 디자인 값이나 바디 값, 그리고 li 태그에 대한 값,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값만을 보더라도 확인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과값은 적용을 시키다 보면 속성값에 맞는 부분의 결과로 이렇게 이런 페이지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푸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적용을 하면서 어떤 속성값을 사용을 하고 어떤 속성에 대한 스타일이 적용됐는지를 쉽게 확인을 해서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